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태안에서 이렇게 자연방목 유정란 만들고 있고, 풀만먹이에서 저지방 소고기 만들고 있고, 농부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닭들이 지금 나올 시간이에요. 예, 닭이 이제 오전에는 알을 놔주고 11시부터 이제 해질 때까지 놀다 들어가는데, 갑자기 오늘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좀 덜 나왔습니다. 여기 닭들이 몇 마리 있습니까? 한 3,000에서 한 3,500마리 정도 됩니다. 태안 안에서도 상당히 시골로 들어오더라고요. 닭을 키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닭 키울 자리를 처음부터 귀농하기 전부터 1년 정도를 주말마다 많이 다니면서 네. 어디서 할까 고심을 많이 했었죠. 이 농장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농장 전체 면적은 한 2만 한 5천 평 정도 되고요. 여기 방목장이 한 3천 평 정도 되고, 예, 축사는 한 500평 정도 됩니다. 대표님은 원래 축산하시던 분인가요? 아니요, 저는 축산을 하던 사람 아닙니다. 원래는 어떤 거 하셨나요? 원래는 저 일산이 고향인데, 네. 거기서 직장 생활 하다가 그 난치병이 생겨가지고 약을 한 5년 정도 먹다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음식으로 치료하려고 네. 이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병이셨나요? 크론병이라고 여기 입 밑에 식도부터 직장까지 이제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약을 죽을 때까지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많이 먹다 보면 부작용도 있고, 먹거리를 바꿔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아드님도 아토피였다고.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긁느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약도 많이 써보고 병원도 많이 다녀봤는데 차도가 안 생겨가지고, 그래,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 내려가서 아빠 너도 고치고 나도 고쳐야겠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시골로 오면 귀촌을 생각하잖아요. 이제 달걀을 사러 어느 양계장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내가 먹은 이 음식물을 이렇게 만든 구조가 문제구나 라고 이제 거기서 판단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닭장이 실제로 가서 보면 닭이 거의 그 A4 용지보다도 작은 곳에서 살거든요. 동물을 저렇게 혹사시켜서 키우는데 좋은 먹거리가 나올 수 없겠다. 지금도 여기서 나오는 달걀 중에 저희 가족이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전체적인 품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품질을 올리려면 결과적으로 닭의 건강을 올려야 됩니다. 얘네들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11시쯤에 나오나요? 6시부터 얘네들도 이제 잠에서 깨서 이제 간단하게 준비 운동하고, 그 다음에 10시, 11시까지 보통 산란을 한 80% 정도 해줘요. 그 닭장 안에서 산란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 일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 놀 시간이다 해서 저는 11시에 이제 방목을 시켜주고요. 잠깐 들어갈게. 달걀은 어디 나왔습니까? 달걀은 요 안에 이 산란통에서 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저희가 수거를 했고 지금 다른 닭들 놔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수거를 몇 판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때그때 다른데 평균 그냥 저희가 한 100판 정도 나옵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왕겨랑 미생물 혼합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닭장 안에도 이렇게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냄새 한번 맡아보시면 전혀 뭐 냄새 안 나고.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닭들 사육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환경적으로? 일단 환기가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적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게 방벽을 잘 둘러줘야 되고요. 마지막은 밖에서 흙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만 만들어주면 닭은 건강하게 클 수 있습니다. 잠깐만. 괜찮아, 앉아있어. 미안. 이게 오늘 막 낳은 달걀이네요. 근데 같은 건데도 크기도 다 다르죠? 얘네들은 밖에서 쓰는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출산율도 엄청 낮아요. 처음에는 귀농으로 할 때는 몇 마리 정도를 추천하실까요? 저는 최소 그래도 한 2,000마리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판매처를 만들 때도 물량이 가능하고요. 월급 정도만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럼 한 300마리, 500마리만 해도 돼요. 여기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또 다른 곳에 또 계속해서 재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투자나 연구개발이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최소한 1,000단 이상으로 넘겨서. 처음에 300에서 500마리 정도 했다가 사육 두수를 늘려가려고 하면 금방 늘릴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또 행정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주변에 반대 없이 그대로 하기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닭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알을 낳을 수 있어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150일에서 180일 정도. 축산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며칠 정도 된 거를 수매를 합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화장에 가서 일일령 초생추를 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중추 농장에서 70일이나 80일 정도는 중병아리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초생추는
저도 한 3년은 초생추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추로 바꿨고요. 쥐라든가 여러 가지 천적들이 초생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설이 정말 완벽하게 된 곳에서는 가능한데, 근데 그러려면 또 자본 지출이 많아야 되거든요. 한 70일 정도 된 중추를 사면 폐사도 잘 안 되고 웬만큼 건강해진 상태에서 오고 또 적응도 금방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추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생산 가능 연령 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산란기는 주수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80주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로 알을 팔다 보니까 네. 닭들이 노쇠화 되게 되고 그러면 약간의 충격만으로 이게 깨지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한 70주 정도면 보통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한다는 뜻이. 예, 이제 뭐 얘네들 들으면 안 되니까 예, 예. 아, 그럼 어디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마을 분들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드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이 닭소리를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겨울이라든가 이렇게 발효가 안 되는 시점에서 냄새가 일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본의 아니게 제가 또 피해도 끼쳐드리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조금씩 이제 뭔가 그분들에게 이제 보상을 하긴 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주위에 민가가 있는 상태면 축사는 새로 만들기 어렵나요? 지금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지금은 하고 싶으면 이미 되어 있는 곳을. 되어 있는 곳을 사도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현재 규정은 민가로부터 몇 킬로 이상 떨어져야 축사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1km? 5가구 뭐 이내로 있어야 되고 법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마을 주민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거의 다 탈락이죠. DMZ 안에서 해야겠네요. 내가 먹는 걸 직접 키우면서 몸이 다 나으셨습니까? 병은 다 나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골병이 생겼죠. 왜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요. 일이 너무 많고 그다음 초창기 때는 제가 기술, 자본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직접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업무 시간이 하루에 한 17시간은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년을 했어요. 초창기에 뭐 때문에 제일 많이 바쁘셨어요? 일단 팔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달걀은 쫙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걸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헐값 처분해야 되거든요. 일반 난보다도 더 싸게 처분해야 돼요. 거기서 오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사람을 막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트럭에 잔뜩 싣고 가서 식당이나 이런 데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정말 눈물나게 살았습니다. 닭은 암탉 몇 마리에 수탉 몇 마리가. 초창기 때는 유정란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잘못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암탉 7마리당 수탉 1마리씩 계산해서 넣었었어요. 수탉들끼리 서로 암탉들을 놓고 너무 싸우니까 암탉은 도망 다니게 되고 전쟁터가 됩니다. 여기 완전. 제가 보니까 수탉의 고환이 성인 남자보다 큰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죠. 얘가 체중이 성인 남자의 한 20분의 1? 네. 예, 이 정도 되는데, 고환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 많은 닭을 거느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뒤로 수탉 1마리가 암탉 20마리 정도를 끌고 다니면서 매랑 이런 것들 천적을 방비해주고, 그다음 암탉은 자연스럽게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가 완성되는 거를 제가 양계를 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지금은 20에서 1마리, 25에서 1마리 그 사이에. 직접 하면서 깨달으신 거네요. 수탉이 현대 양계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바로 깨어나자마자 그냥 다시 폐기물이 되는데 여기에 온 수탉들은 거의 로또에 준하는 확률로 왔다고 봐야 됩니다. 닭들은 뭘 먹나요? 주로 사료를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땅을 파헤쳐서 나오는 각종 벌레, 곤충, 그 다음에 이런 것 감나무도 한 10년 전에 심은 이유가 지금 보시면 닭이 이렇게 방금 점프 뛰어서 먹는 저 보셨어요? 네. 예. 이 홍시를 닭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예. 감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두부터 시작해서 떨어지면 닭이 먹을 수 있게 제가 과수를 한 30개 정도 심었어요. 흙목욕하는 장소예요. 수백 마리들이 목욕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밑에서도 다 흙목욕을 하고. 닭들이 흙목욕을 좋아하나 봅니다. 흙목욕을 해야지만 그 안에 있는 닭 찐득이 같은 거를 떨궈내서 구제를 스스로 합니다. 얘네들한테는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날 수거한 달걀은 그날 다 판매가 되는 거예요? 거의 나가죠.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일반 가정에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 다니는 이제 10개씩 이렇게 이제 맨 밑에다가 완충제를 하나 깔고요. 그리고 달걀을 넣고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부딪혀서 깨지는 일이 없도록 이거를 씌우고 포장을 해서 여기서 이제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개수가 뭐 20개부터 180개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40개 기준으로 저희가 28,000원이고요. 배송비 포함해서. 직접 오시면 450원? 직접 오시면 이렇게 39로 아무 포장 없이, 왜냐면 이거는 포장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있잖아요. 소비자분들은 어때요? 600원에서 800원, 700원 정도가 평균이면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격이 적당하다고 인지하시는 분들만 저희 고객입니다. 닭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닭이 왜 이렇게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건강해야지만 좋은 먹거리가 나온다라고 인지하시는 소비자분들은 이건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은 그 다음 거죠. 계란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무슨 뜻입니까? 뒷자리 1번이 이렇게 방목해서 키워지는 닭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2번은 아까 저랑 닭장 들어가셨잖아요. 그 안에서만 닭이 사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진 못하고. 네. 대신에 얘네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2번이면. 3번은 케이지인데 제가 아까 왜 A4 용지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케이지. 근데 걔네들은 이제 땅은 밟을 수 없고 흙목욕도 할 수 없고 그냥 철창에서 사는데 조금 더 넓은 정도죠. 그리고 4번이 이제 기존에 예전부터 왔었던 그 좁은 케이지. 오로지 이제 생산성을 중시하는 이제 양계인 거죠. 3번하고 4번 닭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하네요. 죽을 때나 밟을 수 있겠죠. 양계 말고 다른 농사도 지으시는 게 있나요? 예, 저 많이 합니다. 소도 키우고요. 네.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우유도 직접 만들어 먹고, 그리고 또 유기농산물도 여러 개 하는데 매가 왔나?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금 매 보셨어요? 매가 닭을 낚아채 갔나요? 예. 지금 아까 놀던 닭들 다 들어갔죠. 놀고 있던 닭을 매가 덮쳤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많이 있는 일이라 매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까? 매가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먹으러 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포장마차를 하려면은 보호료도 좀 줘야 되고, 이 매가 이 동네 짱이거든요. 근데 얘는 텃새라서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꼭 잡아먹고 가요. 문제는 얘가 한번 활강을 해갖고 다른 닭을 콱 움켜쥐면 주변에서 놀던 닭이 전부 놀라서 들어갈 때 닭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면 산란도 한동안 안 하게 되고요. 2차 피해가 와요. 매 말고 다른 유해동물 피해도 있습니까? 너구리, 들깨, 쥐, 그다음 쪽제비, 오소리 다 매랑 같은 편입니다. 아, 그런 것들은 철책을 못 넘어오지 않나요? 뭐 넘어오진 못하는데 어떻게 땅굴 파고 들어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방목장에서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를 여기저기다 이렇게 묶어 놓는데 또 걔네들이 개 위치는 또 다 압니다. 여기 소가 한 마리 있네요. 소는 품종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홀스타인이죠. 소가 아까 60마리 정도 된다 하셨는데 이 농장에는 지금 몇 마리 안 보이네요. 여기는 지금 현재 7마리 정도 있다가 겨울에는 풀이 거의 안 자라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줄이는 거죠. 태안에 아까 제가 25,000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지가 한 10,000평 정도 되는데 이 10,000평 정도에서 키울 수 있는 소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생태적으로 이 풀이 자라는 속도와 얘네들이 먹는 속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근데 겨울에는 이제 그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니까 겨울엔 줄였다가 다시 이제 봄엔 또 늘렸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지금 나머지 50마리 정도. 나머지 50마리는 이제 홍성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축사에 거기서 이제 수입 건초랑 이제 여기서 생산한 풀이랑 먹이고 있습니다. 수컷소는 유통상인한테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축을 해가지고 소고기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살 때 난 무조건 갑으로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귀농하실 분들은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판매를 못하는 순간 판매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면 저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점짜리 농산물을 만들고 싶어. 근데 거기서 가격을 50점짜리밖에 안 준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100점짜리를 만들고 대신 가격을 다른 데보다 3배 더 받아도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분들이 계셔야지만 제가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소를 키울 때부터 어디다가 위판한다? 이건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직접 이 시골 한가운데 정육점을 만들었습니다. 정육점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육점을 운영한 지도 지금 한 7년 됐고요. 그래서 직접 키워서 도축장으로만 보내요. 그럼 거기서 다시 갖고 와서 제가 다시 여기서 발골을 하고 포장해서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60마리 정도의 소가 암컷 수컷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8대 2 정도 됩니다. 다 수컷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현대의 소들은 다 거세를 당해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당합니다. 네. 왜? 육질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마블링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세를 다 당하는 환경인데 저는 그 환경을 좀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수컷으로 그냥 키워서 수컷으로 잡습니다. 누렁소가 아니라 홀스타인 품종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 사료를 먹던 애를 여기 데려가서 풀을 뜯기면 굉장한 고초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릴 적에 이 사료 먹던 애들은 배통이 작아요. 근데 풀로 키운 애들은 배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꼭 양질의 풀이 아니라 좀 떨어지는 풀을 먹어도 얘네들은 그 풀에 있는 영양분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릴 적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된 초유떼기나 정말 길어도 한 2, 3개월 된 분유떼기를 제가 직접 사와서 어릴 때부터 키워서 풀 먹이는 습관을 들입니다. 근데 한우를 사오려면요 보통 짧아도 7개월이고 보통 8개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걔네는 습관이 다 들은 애들이고, 근데 걔네들 데리고 와서 풀을 먹이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통 곡물을 먹여서 마블링이 많은, 기름질이 많은 고기를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맛은 어떤가요? 맛은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린 거라서, 예를 들어서 등심을 구울 때 예를 투뿔, 원뿔 이렇게 된 고기는 숯불에서 석쇠에다 구우면 안에 있는 기름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코팅을 싹 해주면서 그 기름과 안에 있는 육즙이 어울려서 정말 처음에 먹으면 황홀한 맛이 나죠. 근데 저희 고기는 석쇠에다 넣고 숯불에다 구우면 다 타버립니다. 기름이 안 나오니까. 버터 넣고 거기다가 이제 앞뒤로 구워주는 방식. 그렇게 하면 이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먹는 방식을 달리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른 종류의 먹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심단누팜에서 나오는 소고기는 등급이 있나요? 3등급입니다. 현행 등급의 등급제도 자체가 무조건 마블링이 많아야 높은 등급이라고 이제 해주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그거랑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소하고 닭 키우는 곳을 봤는데 다른 농사도 지으시나요? 예, 어떤 작물들을 하시나요? 들깨, 허리태, 양파, 뭐 감자, 그다음에 표고, 지금 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물을 하시는데 농장은 몇 명으로 운영이 되나요? 총 7명에서 8명 정도? 예, 상시 근로자가. 예. 농장 연매출을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연매출이 10억에서 11억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양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양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60에서 6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한 30%는 소고기, 그 다음에 5% 미만이 이제 유기농산물에서 나오는. 공간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여기서 고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다가 이제 걸어놓고 발고를 하고요. 저기서 이제 저희가 가격표 찍고 여기서 진공 포장하고 요 기계로 고기도 썰고 요거 이제 뼈도 자르고, 그래서 이제 모든 기능을 다 여기서 갖춰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7에서 8마리 정도 하고요. 소고기들을 보관하는 건가요? 소고기를 이제 1도씨 환경에서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양지, 여기 이제 등심, 사태라든가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주로 내장류라든가 뼈 같은 거 이제 보관해 놓은 냉동실이고요. 뭐 요거는 이제 뭐 양, 막창 잡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사골 보관해 놓고, 우족, 요 갈비찜 같은 경우 냉장이 필요한 거는 냉장실에 보관하고요. 지금 귀농 11년 차이신데 처음 생각했던 귀농의 모습하고 지금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많이 닮아 있는데 단단해졌다 그래야 될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배운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죠. 저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귀농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그리고 적극 후원하고 싶습니다. 귀농하기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실 때는 언제인가요? 애들이 건강하게 지낼 때죠.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는 그런 가족들은 절실히 아실 겁니다. 이게 정말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제 아픈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이제 웃음꽃도 많이 피고. 귀농존 요거 하나는 좀 꼭 지켰으면 좋겠다. 공짜를 바라지 마세요. 그럼 공짜를 바라지 않으면 거기서 웬만한 답이 다 나옵니다. 뭐 정부 지원금, 뭐 정부 지원 정책, 여러 가지 여기 내려오면 뭐 주변 분들이 뭐 도와줄 거다. 공짜를 바라는 순간 그거는 그냥 시작부터 망한 게임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본적인 역량을 닦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귀농 준비만 거의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의 위치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저처럼 갑의 위치에서 농업을 하고 싶다면 판매부터 생산, 뭐 포장, 마케팅,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은 없더라도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아유, 여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든데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필패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귀농하셨을 때 롤모델로 삼은 농장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미국에 폴리페이스 팜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우연히 십몇 년 전에 TV를 보다가 그분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내 병도 치료하고 나도 대대손손 농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농장의 제일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료를 외부에서 사서 먹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풀을 키워서 그 풀로 소 몇백 마리를 키운다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닭도 거의 외부에서 사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먹이는 시스템이었고요. 돼지도 그렇고요. 그분을 흉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직접 가셨나요, 미국에? 예, 갔다 왔죠. 2017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단지 저는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러 간 겁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난치병도 낫고 농장도 시작했다. 크게 배운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네. 현대 축산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벌려는 목적이 계속 개입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은 늘려야 되고 품질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폴리페이스 팜에서는 그 돈 버는 목적을 줄이고 동물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에 가깝고 가장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가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배우고 온 거죠. 그리고 돈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농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그 그린대로라고 정부에서 예전에 이렇게 산재에 있던 그 정보들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이제 묶어놓은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직접 찾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근데 요즘에 이제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그린대로도 참고하셔서 거기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주시는 분들 하고 싶은 말씀. 저희 오래된 고객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영상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 계셔서 제가 원하는 농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저희한테 해주신 그 지원만큼 제가 그 이상으로 좋은 먹거리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답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